김민재의 창조 선방 4단 연속 수비 장렬. 나폴리 승리 쉽다 쉬워. 5일 한국 시간 5일 이탈리아 스페지아에 위치한 스타디오 알베르토 피코에서 열린 나폴리와 스페지아의 경기, 나폴리가 3대0으로 이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2023 이탈리아 세리아 21라운드였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한 나폴리 21경기 중에서 18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18승 2무 1패로 승점 56점이 됐습니다. 선두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 21라운드를 치르자는 팀들이 있어서 2위 그룹과 몇 점 차인지는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13점이든 14점이든 16점이든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승 확률이 지난 라운드에서 92였으니까 더 올라갔겠죠? 네, 점점 더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나폴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스페지아와의 경기 양상. 한마디로 1위 나폴리의 하위권 스페지아는 너무나 쉬운 상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슛만 보면 12회 대 9회 아주 압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스페지아가 굉장히 저항을 잘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점유율이 70% 정도였던 나폴리 경기를 완전 장악하면서 훨씬 양질의 득점 기회들을 만들어냈고, 스페지아의 슛은 역습에서 나름대로 슛까지 마무리한 건 또 하위권 입장에서 잘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어렵지 않게 무실점 수비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나폴리 주전 멤버가 총출동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앞뒤에 어떤 주중 경기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전들을 다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스페지아 입장에서는 가혹하죠. 김민재, 라흐마니, 로보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 크바라첼리아, 오시멘까지 거의 주전이 다 나온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막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제가 좀 괜찮아 보였던 선수 로보트카와 앙기사 일단 꼽을 수 있겠는데, 이 두 선수는 약간 좀 기복이라고 할까요? 물론 나폴리는 좋은 경기력으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즌 중반에 약간 지배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앙기사는 좀 정신적인 면에서 기복이 있지 않나, 좀 느슨하게 경기를 한 날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로보트카의 경우에는 물론 잘하고 있지만 월드컵 이후에 약간 좀 소극적으로 패스를 돌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앙기사는 이 스페지아전이 상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근 몇 경기에서 연달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두 선수의 지배력이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 나폴리의 중원 장악력이 다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크바라첼리아의 드리블 파괴력만 회복이 된다면 나폴리는 가장 강한 나폴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즌 초반에 상대 수비를 완전 파괴하고 다녔던 크바라첼리아가 2명, 3명씩 뒤쳤던 그 드리블, 그게 한동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간파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팀들은 원체 상대에 대한 간파가 꽤 빠르고, 현대 축구에서는 빅리그는 상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비단 크바라첼리아뿐 아니라 그 누구든 드리블러가 빠르게 파괴되는 거는 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좋은 점은 크바라첼리아가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팀플레이와 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날도 결국 페널티킥 득점과 압박에 이은 짧은 패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1구 1동을 올렸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의 크바라첼리아를 회복하려면 드리블 파괴력까지 돌아온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만 되면 나폴리는 우승을 그 순간 확정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강한 팀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반면 스페지아 입장에서는 이 팀의 최다 득점자가 은발라 은졸라라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못 나왔어요. 요즘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폴리의 수비를 깰 만한 무기가 아예 없는 팀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전력차가 확연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엘도로 쇼무로도프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우즈베키스탄 주전 공격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무대에서도 한국과 A매치하면 나오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김민재와는 앞에도 만났었고 이 뒤에도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아시아권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지지난 시즌 정도 기준으로는 황의조와 더불어서 당시에 아시아의 어떤 최전방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가장 잘한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황의조도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둘 다 이제 폼이 좀 떨어져 있고, 특히 쇼무로도프는 AS 로마 이적이 좀 독이 돼서 지난 시즌 로마에서 폼이 떨어지고 이번 시즌 스페지아로 이제 임대되는 상태에서도 아주 잘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쇼무로도프가 김민재와 라흐만이라는 벽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쇼무로도프는 80분가량 뛰면서 슛을 아예 하나도 못하고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에게로 넘어가 보죠. 김민재는 이제 폼이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김민재의 비중은 언제나 그렇듯이 날도 높았습니다. 패스 성공이 70회,
경기 공동 2위를 기록했어요. 요즘에는 로보트카보다 패스를 더 많이 한 날이 많았는데 스페지아전은 로보트카에 이은 패스 횟수 2위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로보트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되찾았다는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패스 성공률 92%로 다시 한번 90%대를 찍었습니다. 키패스가 1회 있었어요. 동료에게 슛 기회로 이어진 패스가 하나 있었고, 공중볼 획득이 1회, 태클 성공이 딱 한 번 시도해서 1회. 그러니까 성공 횟수가 적긴 하지만 그거는 김민재가 아예 태클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많이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하고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가로채기도 1회를 기록했고 걷어내기도 1회였습니다. 전반 28분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 김민재의 특징이 드러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스루 패스를 김민재가 가로채면서 공을 이제 컨트롤 해놓고 안전하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전방으로 주려고 원터치로 줬거든요. 그게 걸렸어요. 패스 미스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스페지아 선수 맞고 돌아오니까 김민재가 또 끊어. 또 김민재가 또 앞으로 또 바로 보내는데 스페지아 선수 머리 맞고 또 돌아온 걸 또 끊어. 이렇게 3번을 반복했어요. 김민재가 결국에는 공을 최종적으로 따내서 옆에 마리오 후이에게 줬고요. 후이가 전방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고 공을 흘리니까 김민재가 그것까지 따라가서 몸으로 버티면서 결국에는 골킥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실수를 4단 선방으로 막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민재의 성향과 장점이 다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미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민재가 그런 플레이를 선택했던 이유, 이제 좀 안전한 플레이 위주의 센터백이라면 공을 잡아놓고 천천히 처리하거나 아니면 뻥 걷어낼 텐데, 김민재는 상대의 빠른 스루 패스를 커트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빠르게 그 공을 주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셉트를 당한 거거든요. 김민재는 늘 모든 빌드업의 기점 패스를 자기 팀 선수들이 공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패스를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단순한 패스 성공률과 패스 횟수뿐 아니고 패스의 질도 굉장히 높은 센터백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가끔 이런 미스가 나오지만 그 미스를 스스로의 신체 능력과 예측력으로 다 무마할 수 있고 이 실수를 이제 스스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패스 장면은 전반 42분이었는데 김민재가 오시맨과 로사노가 겹치는 방향으로 최전방 한가운데로 곧장 공을 찔러 넣었어요. 굉장히 좋은 패스였고 로사노가 이 공을 받으면서 바로 슛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질의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사노의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김민재 키패스가 1회 기록됐는데 골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김민재의 빌드업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날 뭐 김민재와 더불어서 꼭 얘기해야 될 선수 있다면 바로 빅터 오시맨이죠. 오시맨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맨날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왜냐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골을 몰아친 오시맨, 후반 23분과 27분 단 4분 간격으로 두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자신의 파괴력이 높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먼저 23분 터진 골은 압도적인 제공권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크브라첼리아가 문전으로 공을 주다가 공이 튕겨서 높이 떴는데 그 문전 골대 바로 앞으로 공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높이 떴다가. 그런데 3명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그걸 오시맨이 따냈어요. 이거 마치 제가 강백호 얘기 자주 하는데 산왕의 그 누굽니까? 그 리바운드왕 정성군가? 그 선수랑 신현철이 동시에 떴는데 강백호가 따내는, 그걸 연상시키지 않나요? 슬럼덩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상대 골키퍼인 드롱고프스키와 상대의 스타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칼다라가 떴고 오시맨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의 실수가 나오긴 합니다. 칼다라와 드롱고프스키가 자기들끼리 겹치면서 점프를 100%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드롱고프스키가 아무튼 조금이라도 떠서 팔을 뻗었는데 골키퍼 팔보다 오시맨의 머리가 더 높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시맨이 머리를 톡 대서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드롱고프스키는 폴란드 대표, 그리고 칼다라는 지금은 망했지만 이탈리아 대표를 갔던 선수들이에요. 이 팀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들이 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실수 그리고 그걸 틈탄 오시맨의 굉장히 뛰어난 시체 능력이 겹치면서 오시맨의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 뒤 상황은 전방 압박에 오시맨을 비롯한 나폴리가 가담을 했고요. 크브라첼리아가 옆으로 밀어준 공을 오시맨이 싹 밀어 넣으면서 이제 오시맨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전술 수행 능력이 나오면서 한 골이 더 나왔습니다. 오시맨은 82분 동안 뛰면서 슛을 딱 3번 날려서 2골을 넣는 고효율 득점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키패스 1회, 드리블 성공 2회, 공중볼 획득 2회, 그리고 이제 수비 가담에서 태클 1회까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16호 골을 넣은 오시맨은 이제 득점 2위인 아데몰라 루크먼과 격차를 4골로 벌렸어요. 이제 아직 21라운드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팀에서
막 몇 골 엄청 몰아쳐서 따라온 선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존 득점 2위 루크만과는 4골 차로 벌렸고 이대로라면 뭐 득점왕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나폴리가 이렇게 되면 우승한다 치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승 베스트 포워드 오시멘 타고 그 다음에 득점왕 타고 베스트 수비수 김민재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개인상까지 휩쓸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재와 오시멘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유럽 다른 팀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몸값이 더욱 오르겠죠? 그리고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이 말하는 몸값이라는 건 이적료입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바이아웃이 있다면 그 몸값이라는 건 연봉입니다. 김민재가 어떤 팀에 얼마 연봉을 갖고 어떤 명문팀으로 갈지 벌써 우리가 설레발을 쳐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 그 정도로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나폴리 김민재의 모습입니다.